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다뤄야 할 정치 이슈들 너무너무 많죠. 너무 많고 저도 이제 정치 관련해서 챙겨보기도 하고 여러 뉴스를 보고 듣기도 하는데 너무 많은 사실관계들이 정말 쏟아지듯이 맞아요. 나오고 실시간으로 또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겠다. 많은 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가지 또 정치 이슈를 살펴볼 텐데 오늘도 역시 또 다양하게 또 자세하게 풀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시죠.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 네, 다소 좀 센 느낌의 발언인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을 처리한 데 대해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또 모친인 최은순 씨,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행명령장이 이제 의결이 됐고 발부가 됐는데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이게 뭐 헌정사상 최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변호사님은 그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인 최은순 씨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당 법사위원들은 당연히 반대 입장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이 다수석이다 보니까 그럼 증인으로 부르겠다라고 결의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일 출석하기로 한 그 국감장에 어떻게 보면 예상했듯이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은 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 이 증인이 불출석만 하더라도 일반 청문회 절차와는 또 다르게 굉장히 엄격하게 규율을 하고 있거든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불출석 사유서나 어떤 경위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전혀 이제 없었으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회가 의결한 부분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한 거예요. 이게 정말 뭐 법원으로부터 발부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도 법사위원장과 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의견을 모으면 이제 발부를 하는 그런 수순인데 이걸 실제로 몇몇 의원들이 대통령실로 이 명령장을 가지고 집행을 스스로 하겠다면서 가기도 했는데 지금 짚어주신 말처럼 엄청 격앙된 반응이 일단 대통령실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경찰과 이제 대치를 하는 그런 장면들도 또 언론에 보도가 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현장을 다녀온 이후에 경찰 뒤에 경호처 있고 경호처 뒤에 대통령실이 숨어 있다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실 역시 굉장히 격앙된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검사 탄핵하고 사법부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이제 여사에 대해서 동행명령죄까지 발부를 하는 것이 헌법 유린행위라는 취지로 좀 반박을 하면서 이게 공식 그 청와대 그 대통령실의 대변인 논평으로 반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이제 좀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이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해서 이제 좀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좀 부르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 동행명령장이 과연 이제 좀 실효성이 있는지 효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한데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동행명령장이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효과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이 발부됐다. 이를테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하면 그 영장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는 거예요. 구인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법원에서는 사실 그렇죠. 구속영장이나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그리고 영장 청구를 하면은 일단 인신이 확보된 상태에서 영장 청구를 하죠. 스스로 포기를 해가지고 불출석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일단 인신
임신은 유치장이나 최소한 확보가 된 상태에서 영장 이 실질 심사의 단계가 거쳐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임신은 자유자재로 자기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동행명령장이 보통은 그걸 집행한다고 했을 때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나가게 되는데 네. 이걸 들고 가서 사람을 그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 그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는지 나오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동행명령장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거부한다라고 해서 별도로 법문이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동행명령장을 국회 상위에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행하러 나갔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았을 땐 국회 모독죄가 별도로 이제 성립한다라고 보는 게 통상적입니다. 근데 국회 모독죄는 형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처벌을 상당히 법정형을 높이 상정을 해놨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법으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을 때 그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처벌까지 간 사례가 많느냐?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네. 다만 없지는 않은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슨 운동 선생님이라고 하는 행정관이 네네. 막 안 나왔어요. 아. 그리고 실제로 옥신각신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재판에까지 넘겨졌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벌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법이 사실상은 또 뭐 사문화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그 현장에서 직접 수령을 하지 못하면은 또 그런 부분이 또 이제 나는 수령을 못했다라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또 다투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지금 국감이 끝나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출석과 위증에 대한 행태를 종합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뭐 좀 단단히 좀 네. 벼르고 있지만 이게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이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회 운영위는 어쨌든 대통령실의 살림을 사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상임위거든요. 그러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던 의혹 중에 여러 개는 일단 그 대통령실을 옮기다 보니까 여러 공사가 당연하지만 좀 수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가 이제 사인으로 있을 때 커브나 네네. 콘텐츠라는 그 전시기획사를 운영했을 때 후원했던 네네. 그런 업체가 사실상 굉장히 소규모고 대통령실의 어떤 관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할 만한 여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는 그 사업에 가담이 됐고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요. 국정감사에서 당사자들이 다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네. 21g이라는 이런 그 회사에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갔지만 행방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라는 판단을 야당으로서는 못 내릴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실제로 뭐 기소를 하고 처벌까지 간 사례가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한다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끝까지 어쨌든 증인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보되 이번 주 또 금요일 날 국감이 끝나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 사후 작업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나오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물리는 것이 또 이 국회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이라는 부분을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국감은 이제 금요일에 끝나지만 그 이후에도 좀 후폭풍이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권력, 여론 영향 없이 공정하게. 뭐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요.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사건 선고에 대해서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사위 국감에서 또 이재명 대표의 이 선고가 좀 이슈가 됐는데요. 1심 선고가 아무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맞습니다. 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감기관이죠. 그래서 법원장이 나왔는데 개인 재판을 갖고 사실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사실 이게 좀 부적절한 부분도 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이걸 하나의 압박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건 네. 여야를 떠나서 양당이 좀
비슷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짚어주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왜 이렇게 늦게 했냐, 빨리 단죄를 했어야 되는데라고 네. 하고 재판 절차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고, 또 민주당 측에서는 이 법원과 관련한 국정감사에서는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을 낸 그 재판부에 이재명 대표의 또 대북 송금 사건이 배당이 네네. 됐거든요. 그럼 이미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판사한테 판단을 이미 받은 거나 진배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네네. 쟁점이 겹쳐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양당 공히 일단 이 사법부에게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공정한 이런 판결을 주문하지만 약간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담아서 질의를 했던 부분은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방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법원으로서는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러 지연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진짜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는 조희대 이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은 633 원칙을 제기를 하겠다. 1심 6개월, 항소심과 대법원은 무조건 3개월 안에 끝내겠다라고 네. 또 단언하기도 했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또 사법부로 하여금 이렇게 수용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변론도 다니시고 이제 법조계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재판 과정 자체가 상당히 좀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단 뭐 여야 모두 상대방 소송에 네. 대해서 왜 이렇게 기냐라고 네네. 해요. 이를테면 지금까지 뭐 이재명 대표 재판이 왜 이렇게 길었냐라고 했지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해로 그리고 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무더기 기소가 됐거든요.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네. 그때 또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랑 나경원 그 당시 후보가 설전을 벌였던 것도 그 재판을 둘러싸고였었는데, 그것도 대단히 오래되고 있어요. 네. 지난 국회 때 일이니까요. 근데 그걸 보면 하나하나 식별하는 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증거와 네네. 관련해서도 좀 정리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도 일부러 시간을 끈다라고 하는데, 성남 FC인가요? 네네. 그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증인이 지금 500명이란 보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 안다 모른다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됐던 거는 아는지 모르는지 객관적으로는 정말 진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이 선거 국면에서 발언한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의 인지의 진술로 기소를 한 전례가 있나 좀 물음표가 쳐지는데, 그러니까 입증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알았다고 보여지지 않았냐, 어떤 행동을 같이 했고 어느 행사에 같이 맞닥뜨렸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검찰 증인이거든요. 네. 검찰 증거 있고 피고인은 이거를 어쨌든 부동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표면적으로만 이제 정치권에서도 접근하는 거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이 있다, 한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양쪽에서 이제 사법부를 좀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이 수원지법의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 이 부분도 좀 국감의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재판부 재배당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기각이 되면서 이제 일부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판사 탄핵 추진하겠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일단 판사한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으면 기피 회피 제척 제도가 네. 있죠. 자동적으로 뭐 내 가족 사건을 판사가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이를테면. 그래서 그게 규율돼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배당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지금 간단히 짚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9년인가 실형을 받았어요. 네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대단히 밀접하게 유죄의 근거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 주신 신진우 부장판사가 판단을 내린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판결문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 여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 심경에 결론을 내린 듯한 네네.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주당 측의 문제의식은 3심제인데, 지금 1심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미 이제 심증이 굳어진 그렇죠. 그 재판부가 또다시 이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리고 저희도 형사재판 받아보면 물론 3심제고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당연하지만 1심이에요. 1심에서 모든 증거 조사를 다시 하고 유무죄를 다툴 땐 더 그렇고요. 그리고 항소심에 가면 판례가 1심에서 이미 뭐 증인을 불렀다거나 증거 조사를
조사를 했으면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거를 다시 재현하라. 이거는 왜냐하면 신속 경제적인 재판의 네. 원칙에는 좀 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1심 판사한테 판단 받아봐도 결과는 뻔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재배당을 한다고 했을 때도 실제로 재판부가 이 재배당을 받아줄까라는 의문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관련해서도 이 법원장이 나와서 했던 거는 이게 기계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물레인가로 실제로 배당을 했었다고 물레로요? 하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돌려가지고 네. 진짜 예전에는요. 나름 이제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이제 뭐 로또 기계에 비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연성과 이런 부분을 담보할 수 있게 기계로 배당이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를 이제 그 차단하는데 또 법원은 주력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여당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재판을 고의로 좀 지연을 시키고 있지 않느냐, 또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으면서 신속 재판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한 가지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1심 재판의 생중계 이 부분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네. 재판의 생중계,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 보시나요? 이게 생중계를 했던 전례가 거의 저희 기억 속에 떠오르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네. 탄핵, 그리고 네. 이제 형사재판도 아주 예외적으로 그 당시에 법원이 지침을 마련해서 정말 공익성이 큰 경우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이 재판 공개를 했을 때 큰 경우에 그걸 예외적으로 재판장이 이 결정으로 허용해 주게 했습니다. 이게 뭐 의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죠.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재판장이 이제 맞습니다. 허가해 줄 수 있는 예. 사항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건은 당연히 이제 헌법에는 모든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밀실해서 이러고 그 사법부가 사실 이제 권력기관의 하수인이 됐다라는 그런 어두운 역사도 있기 때문에 헌법에 아예 명시적으로 넣은 건데, 이때 공개 재판이란 건 방송까지 한다는 개념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 전파를 탄다는 건 완전 다른 개념이니까요. 그냥 대다수에게 좀 그렇죠. 방청을 허용한다는 네. 거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정말 사상 유례가 없이 대통령이 탄핵된 사건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미치는 정치적 파장이 모든 국민한테 미치는 상황이었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였고 상당히 가까운 검찰일 때도 이른바 친윤계 검사로 분류됐던 분이죠. 처음에 캠프를 꾸릴 때도 좌장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생중계하자 선고를. 그럼 그때만큼의 어떤 비중이나 그만큼 이제 국민에게 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 이 범죄의 성격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기소된 범죄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는 이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나 김문기 처장 모른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일 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당했다, 협박을 당했다. 네. 이런 말이에요. 그것과 국정농단, 탄핵 뭐 이런 네. 부분과는 좀 저는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위증교사 25일 날 선고가 나왔는데 전 더 그렇습니다. 위증교사는 정말 과거에 뭐 본인이 들은 대로 이야기해달라 마라 하는 걸 그 당시에 김병양 전 성남시장의 이 비서 참모였던 사람의 다른 건을 수사하다가 별건으로 나온 부분이에요. 네. 물론 별건 수사가 다 불법은 아닙니다. 별건 수사라고 하더라도 범죄 단서를 인식해서 영장 받고 절차만 잘 지키면 수사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선출된 민주당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를 별건 수사로 이렇게 기소한 부분과 관련해서 중계까지 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고 아마 이제 정파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럴 수 있겠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11월 이재명 대표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참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제 좀 절박한 지금 심정으로 전하는 말 같긴 한데, 이게 11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게 과연 그 전에 국민 요구를 해소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야당의 대표 선거 일정과 본인의 정치적인 네네. 또 이거를 연결짓는지 좀 아. 의아하다라는 이제 부분이 있고, 네. 다만 그런 것 같아요.
15일 선거가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엄청난 또 역풍이 불 것이고 네. 유죄가 나오면 또 그 이슈에 굉장히 정치권이 함몰될 겁니다. 15일, 25일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모멘텀이 될 건데 그 전에 변수가 생기기 이전에 김건희 여사를 매듭짓자라는 생각일 것 같아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데드라인까지 한 거면 뭐 이를테면 11월 말로 하시죠 할 때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딱 11월에 정치 스케줄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하나의 어떤 정말 기한으로 이렇게 좀 D-Day 그때까지는, 비슷하게 네. 한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럼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세게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특검 못 받겠다면서 이제 특별감찰관 얘기로 네네.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든지 공정성,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국감 보면서 어떻게 또 느끼셨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마지막 생생 코멘트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백척간두의 선심정, 백척간두 몹시 위태로운 지경을 일컫는 말인데 백척간두 어떤 말을 한 걸까요? 네, 대한의학회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와 함께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결정 자체도 참 쉽지 않았을 네.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사단체들은 정말 많이 뿔뿔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흩어져 있고 또 굉장히 수적으로도 많기 때문에 전문인지 전공인지 의대생인지 아니면 개원인지에 따라서도 상당히 서 있는 발판 자체가 달라요. 의대 정원 문제와 네, 관련해서도 네. 누가 더 타격을 입냐 덜 타격 입냐의 이제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건 의사라는 이 직역에 대한 어떤 침해 성격이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할 뿐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저희 이 방송에서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네네. 이런 부분을 소개해드리기도 했고 이게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풀린 게 없고 다만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그럼 여야정의 협의체를 하자. 야당도 민주당도 같이 테이블에 앉고 정부도 당연하지만 그렇고 여당도 같이 집권 여당의 하나의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논의해보자. 그럼 의사단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단체가 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지금 일부 단체가 말씀 주신 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심정이 의사단체 안에서도 대한의협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는 가장 또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기도 한데 좀 비토를 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서로 간에 또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이걸 또 배신자 프레임을 서로 씌우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정말 백척간두의 선 심정으로 절벽에 내밀리기 직전이라는 그런 절박함으로 우리가 이 논의에 참여하기로 한 거다라고 또 밝히면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의협 같은 경우에는 지난 22일에 불참 의사를 좀 밝혔고요. 그리고 뭐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의비도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게 참 여야 의정 협의체가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모임을 갖고 이제 지금 동력을 이제 가져가려고 하지만 사실 대한의협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전공의 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유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당사자들이 이제 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이게 잘 풀어져 나갈지가 네,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그러기가 같아요. 상당히 네.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대한의학회, 그러니까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라는 이제 교수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전공의 협의회 이제 박단 회장이란 분이 있으시잖아요. 입장을 냈는데 정부 입장보다 당신들 제자 입장을 좀 더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 협조할 때가 아니라는 인식이 또 참여하지 않은 의사단체들 사이에서 상당히 강력한 것 같고 제자들 입장을 더 대변해 주고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논의도 상당히 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예상되는 게 지금 여야정이 이 테이블에 앉겠다고 하는 의사단체들도 내년도 의대 정원 재수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단호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또 수험 체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 역풍은 정부가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원점으로 돌린다거나 재조절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갈등축이 또 생긴 게 지금 의대생들이 다 휴학을 해놓은 상황이란 네네. 말이에요. 제가 아는 한 의대 1학년 학생인데 한 번도 수업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 예, 당연하지만 휴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입학하자마자 초부터 맞습니다. 한 번도 예, 그러니까 휴학을 처음에는 불허하겠다는 게 입장이었죠, 정부에. 그런데 이거는 사실 본인의 수업권 권한은 자기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문대생이 나 휴학하겠다는데 대학에서 내지는 정부에서 못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거도 네네. 미비하잖아요. 의대생은 약간 놓인 위치가 좀 의료 수급 체계와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다르다곤 하더라도 휴학하겠다는 학생들한테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휴학을 허용해 주되 1년 뒤 다시 복학을 전제로 허용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거 갖고도 의대생 또 협의회에서는 말이 되냐라고 격앙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전선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면서 더 늘어나고 있어서 이 실타래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여야 의정 협의체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빈손 회동 그 이후 김 여사 특검법 당정관계 뇌관변화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이게 뭐 독대라고 해야 될지 면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대1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마땅한 성과가 없었다, 빈손 회담이다, 이런 좀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한동훈 대표는 이 면담 이후에, 왜냐하면 독대라는 것을 아주 대통령실에서는 그 정도 무게가 아니다라고 네, 해서 이건 면담이다. 면담이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헤어질 결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이 정도의 의전이라면 망신줄 결심. 이거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게, 의전을 뭐 예전 정부에서도 담당했던 사람들의 평가를 보더라도 내가 더 위의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당신과 동격으로 이야기하거나 논의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사진으로, 그리고 그 구도로, 그리고 이 대접한 상황으로 확인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렇게 지금 마주보고 있는 게 뭐 마치 좀 취조를 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분들도 계시던데, 이게 뭐 탁자가 원탁이 아니었다, 이 부분은 또 뭐 형식적인 얘기 아니냐,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데 대통령의 의전 프로토콜에서는 형식도 저는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원형 테이블을 요청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이 단독으로 독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지만 원형 테이블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 두 사람이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석자를 앉히는 그 배치도 보통은 대통령의 뒤나 옆에 좀 빠져서 앉아 있죠. 왜냐하면 보조적인, 대통령을 좀 백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양 옆으로 균등하게 앉아 있는 부분이 있죠.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사진을 보더라도, 이거 조선일보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뒤에 뒤통수를 찍어서 냈어요. 네. 그래서 대단히 이른바 친한계는 격앙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시각이나 관점 자체가 그렇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형 이 탁자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헌정사상 정부 수립 이후 원형 탁자를 요구하는 당대표는 처음 봤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요청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동안에 항상 맞습니다. 원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파인그라스에 있는 하나의 이제 공간에서 한 것 같은데, 대통령실로 어떻게 보면 들이지도 않은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에 다 메시지가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도 좀 지금 논란이 좀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그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약속 시간보다 좀 늦게 이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야외에서 좀 오랜 시간, 한 30분 정도를 서서 기다렸다, 이렇게 보도가 맞습니다. 됐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의전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이 시간을 늦춰서 본다, 이런 부분이 좀 상대를 좀 무시하는 그런 좀 논조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회담이 너무너무 언론의 주목을 끌었기 때문에 심지어 한동훈 대표가 언제 국회를 출발하는지까지도 기사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그걸 보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6시에 대통령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시 한 20분쯤인가 6시 회동이었으니까요. 아, 지금 가야 늦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갔다는 기사까지 나왔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그 시각별로 이렇게 또 기사가 맞습니다. 나왔군요. 근데 대통령은 당연하지만 급한 일정이 정부의 수반이니까 있을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할 정도의 사안이면 이미 이전에 세팅이 돼 있는 일정이라고들 많이들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일부러 좀 기다리게 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고, 기다리면서도 서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추웠어요. 그날이. 그래요? 예, 기온이 뭐 평년치 이하였는데,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른바 친윤계에서는 왜 서서 기다리냐, 앉아서 기다려도 되는데, 그러면 또 서서 기다린 것도 하나의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한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고, 양쪽에선 또 서로 그렇게 네, 바라보는군요. 어디에서는 또 의자도 없었다 실은 뭐 이러고, 원형 테이블도 달라고 했을 때 내올 수 없다라고 했다는데, 그거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거죠. 원형 테이블 하나 없진 않을 테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두 사람의 정치적인 앙금이 이제는 감정적인 격돌까지 극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좀 들여다볼까요? 일단은 이제 한남동 라인이라고 불리는 그 인적 쇄신을 좀 요구를 했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 발언으로 지금 전해지는 부분은 김 여사가 많이 힘들어한다, 이미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네. 해야 할까요? 이 아까 보여드린 화면에서도 사진 한 장에서도 확인이 됩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빨간 파일을 가지고 갔어요. 네. 그리고 8명의 실명을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탁자 네. 위에 빨간색 파일이 있네요. 예, 작정하고 간 거죠. 이름까지 적어간 걸로 아. 보입니다. 누구는 이래서 문제고 아무개는 저래서 문제다. 여사와 텔레그램을 뭐 안 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건데, 대통령과 심지어 정진석 비서실장 앞에도 펜과 메모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 예, 뭔가 수용할 이런 의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언론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사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는 이미 최근에 선거를 치렀잖아요. 부산 금정에서 이기긴 했습니다만 20%포인트 차이로 네.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지표가 나왔었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민심을 청취해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정말 바뀌어야 된다, 자중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민심이 네. 지금 심상치 않다. 그래서 실제로 전달을 했죠. 8명 이른바 뭐 비선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고, 여사 행보 자제하라고 그랬고, 심지어 만나기 전에는 사실상 검찰을 향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기소하라고까지 주문을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답변은 이미 자제하고 있다예요. 지금 아파서 속이 상해서 공개 행보하지 않고 몸져 누워 있다라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네. 이 말인 즉슨 뭐겠습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통령실이 인식하면, 김건희 여사가 그렇다면,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을 제출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인식 구조 하에서는. 네. 그러면서 이 한동훈 대표는 11월 15일 데드라인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범어사를 찾아서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렇게까지 좀 또 한 발언이 또 굉장히 또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범어사가요, 부산 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은 또 한동훈 대표가 다시 찾아요. 왜냐하면 승리를 주셨다, 감사 인사를 하기 네. 위해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해석을 내놓기를, 지금 부산 금정에서 지지율 좀 많이 제치고 이겼잖아요. 민주당을 네네네. 제치고. 근데 그 득표한 게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됐을 때 여러 구별로 다 얼마나 득표를 했는지를 내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한동훈 대표가 잘해서라기보다 대통령이 어차피 처음에 얻었던 득표율에서 한치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이건 당신이 잘해서 치른 선거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굳이 범어사를 찾아간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아, 왜냐하면 부산 금정에서 이겼는데 대통령의 행차함으로 인해서 다음 날 한동훈 대표 일정이 약간 희석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주지스님 등과 이제 만나서 한 이야기가
돌을 맞으면 던지시면 내가 돌을 맞겠다. 이게 여러 해석을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은유법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무엇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인가. 예. 네. 대통령실은 아마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뜻 같습니다. 종전에도 같은 결의 발언들은 나왔었죠.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고 개혁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럼 지금의 국정운영 기조를 크게 바꾸지는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론이 있고 여론이 좋지 않으면 돌을 국민들이 던지더라도 난 맞고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 그럼 구체적으로 또 해석이 나오는 것이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대표랑 만났을 때 여러 이제 뒷말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야당이 추구하는 특검을 여당이 받겠다고 하면 나로선 어쩔 도리가 없는 거 아니냐 막 이랬다고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단순한 체념으로 들리질 않는 게,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그럼 뭐 받겠다는 건가? 근데 그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럼 대통령이 탈당까지 불사하는 건가?라고 이야기도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친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방송 등에 나와서 하는 말은 우리가 왜 나가냐? 한동훈 대표가 나가야 된다라고까지 지금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한치도 물러나지 않을 조짐이 보입니다. 그리고 면담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도 이제 친한계 의원 22명과 이제 만찬을 가졌는데, 사실 친한계 측에서는 뭐 번개 같은 만남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서로의 어떤 그런 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네.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유치하다는 평가가 전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집권 여당이 지나치게 한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생은 쪼그라들고 경제는 너무 파탄인데 일단 감정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인사들, 여당 인사들은 처음에 면담이 4시 반으로 잡히자 이런 식으로 엄호했어요. 분위기 좋아지면 밥까지 먹고 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이 4시 반이라는 게 요즘 소개팅 할 때 4시 30분에 많이들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런 기사까지 있습니다.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밥을 안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괜히 시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부러 마음에 안 들 때는 그냥 차만 팁타임만, 마실 수 있는 그냥 주전부리 정도로만 이제 먹고 헤어질 수 있는 가벼운 시간대를 채택한다는 건데, 대통령실의 의중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좋으면 뭐 밥도 먹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때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대통령이 이제 시간 됐으니까, 나 만찬 약속이 따로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와는 이제 헤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죠. 원래는 국회에 와서 본인이 브리핑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만찬에 원래 약속됐다는 만찬, 잘만 하면은 한동훈 대표도 갈 수 있었다는 만찬에 별다른 사람들을 초대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뭐 수석이나 대통령실 참모들, 그리고 그 자리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랑은 밥도 못 먹을 사이인데 추경호 원내대표랑은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그러면서 지금 특별감찰관을 두고도 추경호 대표가 엄청나게 대통령을 대리하면서 한동훈 대표와는 또 각을 세우는 그런 형국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거는 뭐 원내 사안이다. 그러니까 좀 사실상 이게 좀 반대 의견을 딱 내놓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정말 한 20년 조금 안 될 때 국회 출입을 한 몇 년을 했었어요. 그러면 취재하는 게 당대표, 원내대표 뭐 다 의원들인데 저 단 한 번도 그런 적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 원내대표 이게 투탑처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탑을 이제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지금 요즘에 이제 그 국민의힘을 보면 이게 과연 이제 이게 원탑인지 투탑인지, 아니면 과연 누가 탑이라고 볼 수 있는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당대표가 탑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있고 뭐 잠깐 전당대회 하고 이랬을 때 원내대표가 회의를 대신 주재하고 이렇게 뭐 했었었거든요. 이게 서열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어도, 왜냐하면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무게감이 달라요. 원내대표는 그냥 의원들이 투표한 겁니다. 당대표는 전당대회를 전당원이 다 같이 그러니까요. 전당대회 거예요. 과정을 다 맞습니다. 치러서 이렇게 선출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무와 관련해서 이게 원내 당무가 어떻게 딱 갈립니까? 정치 영역에서. 그러니까 더 큰 그립감을 지는 건 당연하지만 모든 당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 역사에서 당대표였어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는 말은, 대통령과 그 만찬에 갔다 와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이건 원내 문제인데, 이거 내 문제인데 당신은 손 떼시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또 한동훈 대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네. 내가 봤더니 이건 뭐 원내가 아니고 또 약간 어떻게 보면 언쟁에 능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 언쟁을 법무부 장관 시절 때는 민주당과 벌였는데 이제는 자당에서 벌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서로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없을 정도로 둘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전 최소한 명분은 한동훈 대표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들고 있는 부분.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대표 이제 그 면담이 있는 날에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또 여야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가 3시간 후에 바로 이제 수용을 했는데 면담 날에 여야 회담을 제안한 것 두고도 사실 좀 말이 많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을 덥석 한동훈 대표가 물었다는 거에 대단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거고 대통령 나랑 만났을 때 제대로 안 되면 나는 이재명 대표랑 만난다는 신호를 먼저 줬다라는 부분을 언짢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사실상 대통령을 겁박했다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고 양쪽에 네. 정말 시각이 확실히 좀 차이가 맞습니다. 크네요. 또 이재명 대표 측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이관계를 쓰는 거다. 대통령을 만날 그 시간차 공격을 들어온 거다라고까지 이재명 이야기를 대표가 하는데 약간 노림수를 쓰는 거다. 또 한동훈 계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런 제안은 과거에도 이제 양당 대표가 만났을 때 언제 또 만납시다라고 한 부분이 일단 있었고 만약에 회담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걸 받으면 마치 마지못해서 등 떠밀리듯이 야당 대표의 손을 잡는 것도 여당 대표로서는 좀 하기 쉽지 않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미리 그걸 받고 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걸 받은 걸 갖고도 대통령실에서 문제를 삼기 때문에 또 싸우는 하나의 네, 분쟁 소재가 그렇군요.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 이제 저희가 어떤 주목을 하는 부분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한동훈표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하면 좀 논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야 대표 만남에서도 이 관련 얘기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그 한동훈 대표는 아주 추상적인 층위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 눈높이, 국민의 어떤 뭐 민심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국민의 힘이란 이름대로 가겠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강론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건 특검법 말고는 정답지가 없습니다.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실기했다고 봅니다. 이미 늦었어요. 만들면 앞으로의 이 여사 행보와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는 건데 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그러면 특검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선 심지어 한동훈 대표 특검 내기 어려운 사정도 이해한다. 맞춤형으로 우리가 내주겠다라고까지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까지 받지 않으면 본인은 정치를 사실상 약속을 안 지킨다는 또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젠 선택지가 없고 정치적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픽스 또 2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2번째 주제는 명태균 리스트의 정치권 술렁입니다. 네, 명태균 리스트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폭로한 분은 이제 강혜경 씨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의 이제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데 이 리스트 명단 이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 당사자들 이제 대부분은 좀 변명하거나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급력은 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요? 이제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이 물어요. 지금 이른바 명태균이 여러 정치인들과 접촉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체가 있냐라고 했더니 강혜경 씨가 한 25명 남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공개를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대리인이 선임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리인인 변호사가 이거를 공개를 한 겁니다. 네. 27명의 명단인데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합니다만 네, 근데 야권 인사들도 맞습니다. 포함이 돼 있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름이 쭉 나와서는 이 부분이 그런 부적절하게 결탁이 됐다는 건지 아니면 뭐 도움을 다소 받았다는 건지 그 경중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맞습니다. 뭔가 개입을 했다든지 관여를 했다든지 예. 이 부분이 지금 나오지 않았으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남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뭐 정치 컨설팅도 하고 여론조사 돌렸다라고 해서 여영국 전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초단체 그 의원일 때 여론조사를 한번 의뢰한 적이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또 실제로 여론조사 이 회사를 운영을 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의원들은 관련 없다. 이거는 적절한 선이었고 뭐 한두 번 그냥 의뢰한 정도였다라고 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강혜경 씨가 이제 국감에서 이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김건희 여사가 줬다 이렇게
이렇게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사실 이 국감장에서 이제 어떤 뭐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만큼 이 발언의 좀 파장이 좀 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강혜경 씨도 피의자 신분이라는 거, 그리고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악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뭐 그러면서 민주당에 의해서 진술이 오염됐을 거다라는 점을 들어서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고, 네. 민주당 측에서는 이 사람은 안 나와도 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보 같은 건 안 해도 되는 거였으니까요. 굳이. 그런데 위증의 처벌을 감내하고 국감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실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내용 중에 가장 파급력이 있고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거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거예요. 공표, 비공표 뭐 할 것 없이. 그런데 그 돈이 받지를 못했고 한 3억 7천만 원이 되는데 그 돈을 받으러 김건희 여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돈 대신 가져온 게 이른바 김영선 의원 공천장이었다는 네네. 거예요. 돈을 받지 않고 공천이 아마 네. 그 대가가 됐을 거다. 그리고 네. 녹취에 따르면 이 말에도 그냥 말만 있으면은 좀 허황되게 들릴 수 있으니까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랑 이제 통화를 할 때 내가 여사에게 전화해가, 내가 대통령한테도 전화해가 다 만들어놨다. 윤상현은 끝났다. 이렇게까지 네. 이야기를 하는데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공천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는데 다 작업이 여사를 통해서 들어갔다는 취지로 읽히게끔 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사가 어떻게 또 진행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 한동훈 대표와의 이제 면담에서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짝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나는 이제 자신은 단절했지만 아내는 이제 명 씨를 달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명 씨에게 좀 위법한 도움을 받은 적은 없다. 뭐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뭘 달래려고 한 것인지 이 부분이 오히려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이 메시지를 2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한 건은 굉장히 파장이 컸는데 일단 둘 다 컸지만 이제 오빠를 네네네네. 용서해 주세요. 네, 그래서 무식하고 철이 없어서 네네, 그렇다. 그래서 이게 뭐 친오빠냐, 네. 뭐 실제로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는 네. 것이냐. 근데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가족이니까 관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이제 어떤 이력을 가진 사람인지 좀 믿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폄훼를 해서 네. 명태균 씨가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를 좀 높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발 용서해달라라는 취지로 보낸 것이다라는 네. 건데 그 메시지에 한정하면 여사가 명태균 씨를 달래려 하는 게 맞아 보여요. 네. 그런데 이후에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뭐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뭐 천공보다 명태균 선생님이 더 뭐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고 세간에선 저를 둘러싸고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했더니 천벌받을 사람들이죠라고 뭐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그 메시지에서는 명태균 씨가 여사를 위로해 준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대통령이 그럼 어떤 메시지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럼 명태균 씨가 지금 드러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연결고리보다는 여사 연결고리가 훨씬 네네네.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히려 여기는 한 발 떨어져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에게 김종인 위원장이 큰 힘이 됐던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전화도 명태균 씨 전화로 김종인 위원장에게 여사가 명태균 씨 전화로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의 해명은 김건희 여사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직접 당사자가 좀 이제 언급을 해야 좀 해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응원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1호 공익 제보 보호 대상자로 자체 이제 지정을 해야 한다. 이거 했다는 것인가요? 지정하기도 했다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의 이제 공범으로 지금 이제 뭐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좀 봐야 할까요? 일단 이분은 위증죄의 처벌을 감내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형사 이슈도 좀 감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공개됐던 뉴스토마토의 이 녹취 내용 중에 하나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를 홍준표 후보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라고 네네네네. 이야기를 해요. 여론조사도 약간 조작 지금 의혹이 맞습니다. 있죠.
공표든 비공표든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게 표본이 각각 뭐 이를테면 20, 30대 답변율이 낮기 때문에 그걸 가중치를 부여하고라고 하지만 그런 지시였다면 그런 워딩이 나올 필요는 없는 겁니다. 2%를 앞서게 해달라는 결과치를 지시하거든요. 거기에 수행을 강혜경 씨가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건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처벌을 감내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한 진정성을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의 뭐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은 또 추후에 저희가 보도하거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유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